1번지 똑똑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얘기부터 들어보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취임식 준비위원장 이렇게 인선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기획위원회 간사 또 인수위원 인사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 인사는 이렇게 보면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은 좋은 인사고 고개를 갸우뚱하면 좀 안 좋은 인사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까지는 김영주 의원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한 인사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그 스타일을 보일 수 있다. 좋다 예. 나쁘다를 떠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를 비대위원 인수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윤석열의 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당한 말씀을 하신 거죠. 전체 공약 중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뭐 탄핵 이후로 들어와서 인수위 없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실패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만약 그 얘기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하셨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예요. 예. 국민의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저기 윤석열 당선자하고 입장이 다른가 여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당장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다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인수위의 구조가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렇게 쭉 나갔을 때 과연 안철수 대표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을까? 그대로 안철수의 인수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 이번 인사를 보면서 일단 안철수 대표 또 다른 인사들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인연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킨다. 뭐 이런 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김병준 위원장이라든지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쓰임새 맞게 인사를 계속 또 견지해 나가시는 걸로 보이고 이용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런 게 보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제가 오늘 국방 관련해서 이제 인수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종섭 전 중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분 이제 별로 안 알려졌지만 제가 이렇게 경력을 쭉 보니까 완전히 군 경력에서 야전으로만 쭉 성장하신 분이더라고요. 요 국방 관련 인수위원회 다른 분들 계급이 더 높았던 분들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굳이 그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윤 당선자가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 그거를 또 강조한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능력, 전문성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부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인사 내용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송금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반복이 안 돼야죠. 네. 사실은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인사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를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한 것은 굉장히 뭐 윤석열 당선자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수위원장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존재고 실제 업무 자체는 부위원장급에서 아니면 그 인수위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또 국민들한테 윤석열 정부가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떤 형식의 협력 체제를 꾸리겠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메시지로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인수위원장 카드가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이고 아직 이제 그 이후의 인사는 아직 뚜렷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다만 능력 중심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는 굉장히 던진 부분인데 그 지역균형 TF라든가 국민통합 TF를 인수 당선자 직속으로 두면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인수위 또는 정부 구성을 할지 단순히 능력 위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통합 위주로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인수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수위에 자문위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문위원. 노무현 정부 때. 예.
사회문화 여성분과의 자문위원회 했고 그러셨군요. 실제로 청소년 정책의 총괄 책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사실 네. 문재인 정부는 초반에 인수위원회 없었던 것이 상당히 약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탄핵 이후다 보니까 바로 당선되고 말고 그다음 날부터 예. 시작을 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인사수석실에서 충분한 어떤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인사할 수 있는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인사의 문제가 드러나는 이유는 실제로 인사수석 자체가 그때 이제 조현욱 수석인데 그분이 각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각 수석실별로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수석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예. 각 수석실로 사람 뽑은 걸 이렇게 정리해 다니는 수밖에 없고 바로 못 보고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검증 없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뭐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검찰이나 이런 쪽에 아닌 사람을 민정수석하다 보니까 검증 작업에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인사들이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약 이대로 정리를 하면서 네. 가야 되는데 그 시점 없이 그냥 바로 가다 보니까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즉 미리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말하자면 윤석열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당선자 만나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생긴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 사실 인수위가 5년 동안 새 정부 지도를 그리는 건데 그 기간에 공약들을 좀 채로 걸르는 그런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일요일 날 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뭐 처음으로 이제 언론 앞에 나서서 인수위원장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응답 질문에도 언론 질문에도 답변을 했는데 거기 보면 기획분과 위원장을 원희룡 의원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기획분과가 왜 중요하고 왜 먼저 발표하냐를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선거 공약과 그다음에 국정 과제 우선순위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공무원들 얘기만 들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수위는 물론 인사도 당연히 중요하게 해야 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선거 공약들을 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국정 과제로 삼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아까도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을 이야기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인데요. 선거 과정에서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여가부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지금 착착 가는 것 같아요. 광화문 시대는 의지가 확고하게 보입니다. 예. 아주 초창기부터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경호 얘기 하시는데 경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경호가 일하는 거에 맞춰야지 경호에 맞춰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적어도 경호 문제 때문에 광화문으로 못 옮기는 그런 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송금위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나와서 광화문에 있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이제 그 부지나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관사도 이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청와대 시설은 거의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인수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인수위가 없고 그 당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캠페인 세력, 그러니까 선거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이 섞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검증이 좀 부실했다고 하는데 검증이라는 시스템은 돌아가더라도 그 검증 풀에 들어갈 사람들이 굉장히 섞이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여러 인적 리소스들이 섞이는 기회가 인수위 과정에서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사 차원에서의 좀
미스테이크나 어려움들이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섞일 수 있는 기회가 인수위 선거 단계다. 참여 세력과 네. 일할 전문가 그쵸. 집단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인수위인데 네, 네. 아하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예를 들면 관료 집단 같은 경우도 이 인수위 과정에서 신진 관료들 예.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대가 교체되는 것이고 그 관료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또 역할을 할 텐데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서는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이 다시 이렇게 소환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아주 이런 생각이 중요한 듭니다.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광화문 시대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송금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수석실 폐지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십니까? 민정수석실이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부작용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또 조국 수석 이렇게 해서 부작용을 낳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뭐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 중에 상당 부분 인사검증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은 형식적으로 폐지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실을 대신하는 기능들은 잔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이죠. 뭐 사실 뭐 수석실 폐지하는 것, 수석 폐지하는 것, 이것은 법 개정 사항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비서실 쓰는 거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을 때 지금 뭐 감찰관,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다르잖아요, 김영주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은 원래는 친인척에 국한해서 사촌 이내만 하는 네, 거예요. 사천 예. 이내만 돼 있고요. 또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뭐 국방 관련된 이런 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시작해서 2015년 이석수 초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 조사하다가 그만둬 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생각해서 어차피 공석으로 거의 비워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히 친인척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검증한다든지 또 어쨌든 검찰에 대한 인사이동이라든지 비리라든지 특히 제일 고위 공직자가 많은 게 법무부거든요. 예. 다른 청와대하고 법무부가 제일 한 급씩 높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 인사 즉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하더라도 인사에 대한 검증과 그 과정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이제 윤석열 그 정부에서의 제 개인적인 불만은 뭐냐면 이렇게 없앴을 때 다른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우선 뭐 여가부도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내놓지 않는 데 대한 문제고 아니 의지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옛날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법무비서관실을 없애버렸고 또 혹은 소위 사직동팀 없애버렸거든요. 경찰 비선 조직 없애버리고 또 뭐 국정원 참여 없애버리고 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업무적 공백들을 과연 새 정부에서는 인사비서관실이 다 할 것인지 혹은 뭐 FBI 같은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특별한 국회가 주도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인수위에서 만들겠습니다만은 그거 없이 그냥 툭툭 먼저 이제 치고 나오시기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향인가 궁금할 뿐이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놓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 검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법무부, 뭐 경찰, 국세청 이런 기관들의 고유 기능을 원용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뭐 정보 업무, 사정 업무 있는데 사정 업무라는 건 검찰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정보라는 것도 예를 들어 국정원은 국내 정보 이제 수집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행위 자체도 이제는 시대 흐름에 안 맞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민정수석실이요. 딱 있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한 2년 반 있었는데 가자마자부터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냥 민정수석실에 어느 비서관이 실세다 딱 그게 돼 있어요. 그분이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그냥 그 민정수석실이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다른 수석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기능도 있는데
역기능도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 또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이제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뭔가 또 다른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기타 부처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그 서슬에 눌리겠어요. 이런 걸 풀겠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민정수석실 자체를 조직상으로는 없애는 대신에 순기능만 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원래 하던 국가기관에 돌려준다는 의미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네.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받는 부분은 없애고 네. 뭐 좀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 문제 많아서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문제가 많았던 청와대, 문제가 많았던 민정수석실 이런 거를 뭐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수석이라고 하는 직제도 아예 없앤다고 하죠. 네, 수석 비서관이 없어진다라고 예. 하면은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거 없애는 거에 큰 아마 첫 발걸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제상 수석 비서관은 차관급으로 예. 돼 있는데 사실은 권한은 경제수석 장관이죠. 비서관이라고 하면 장관이 만나줍니다. 장관이 그러면 수석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내각은 솔직히 말해서 기능이 좀 원활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수석 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이 있다고 치면 비서관이 1급인데 장관이 만나줍니까? 차관도 안 만나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각의 자율성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앞으로의 그림이 예. 과연 이제 안철수 뭐 지금 인수위원장. 인수위원장이 예. 차기 총리가 됐을 때 책임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소위 수보 회의라는 걸 없애버리고 수석이 없으니까 예, 뭐 예, 수보 예. 회의라는 당연히 없어질 거고 아마 과거처럼 장관과 직접 회의하는 모습의 그림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예. 이제 그런 저는 간접적으로 그런 의지도 들리거든요. 국무회의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네. 보좌관 중심의 그림보다는 예. 장관과 같이 대통령이 모이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됐을 때 과연 총리의 자리가 있는가, 책임 있는 자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방식이어서 이제 총리가 좀 애매한 위치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 정부에서 청와대 권력을 줄이겠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수석 비서관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 직급이 뭐냐는 또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청와대 뭐 조국 수석이 있었지만 백원우 비서관이 사실상 그 민정 업무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통솔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어쨌든 대통령이 내각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 또 총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지 자기 비서진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청와대가 내각을 좌우하게 하는 구조는 좀 적절하지 않다. 네, 네.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그러면 수석을 없애면 뭐 그냥 비서관들로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석 대신에 뭐 국회처럼 비서관 위에 보좌관 뭐 이런 제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보좌관은 아닌 것 같고 예. 그 대안으로 그 당선인이 발언하신 게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처별로 매칭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계신 실력 있는 분들이 본인이 공무원이 되지 않고도 예를 들어 사회이사처럼 국정에 참여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활력을 공직사회에 불어넣는다 이런 개념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고 예. 예.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이제 여가부 폐지는 이건 좀 이제 엇갈립니다. 일단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서 또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확실하더군요. 당선인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어가 7글자로 딱 나왔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이퀄 여성 정책 안 하고 여권 신장 관심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반대하고 여성분들도 거부감을 느끼신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 원래 해야만 했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개편을 하겠다는 뜻인데 마치 그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로 오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을 엄청나게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 정책에 대해서 뭐 포기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렇겠죠. 예. 사실 민주당하고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부처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여가부의 그러니까 어떤 교체,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지 명칭이 중요하진 않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인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민주당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예산이 전 부처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그것과 별로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여성만 있고 실제 기능은 딴 데서도 막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재편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짧게 한번 그거 네. 민주당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제 지방선거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으로서 참 잘해야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있을 수만도 없고 계속 발목 잡았다가는 역풍 불 거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치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의 뜻이라고 본다라면 작은 표차로 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성패 논리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협조할 거는 협조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도 안 된다 막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바꾸는 걸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 했을 때 말하자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무조건 여성가족부 폐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과거부터 반성한다고 해놓고 반성한 게 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도 심정적인 반대를 하더라도 지켜보겠다는 정도로 하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일보 후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다 지나가서 마쳐야 되겠는데 송금주 의원 나오시는 네. 김에 아까 김두관 의원과 이제 민주당 내부 좀 얘기 좀 했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당내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586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또 그런 논의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 논의하고 좀 비껴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런 일을 할 정도 회복이 됐을까요? 글쎄요, 뭐 쉽게 회복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조금 한숨배 쉬어서 당과 본인의 어떤 미래를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예. 이재명 후보가 맡아야 된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해도 된다. 이것은 약간 좀 결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